우리가 보통 부동산은 철제도 입지, 두제도 입지, 세제도 네. 입지를 하잖아요. 부동산에서 입지를 이길 수 있는 요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가 좋다는 거는 교통 요소도 좋고 아니면 직주 근접 요소도 좋고 학군도 좋고 뭐 이런 것이 합해가지고 입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또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국도 사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모여 사는 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뭐 예. 미국만 해도 뭐 외곽 지역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예. 그러니까 팽팽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나간다는 사람도 있고 예. 반대로 더 인프라가 집적 밴드로 모이기 위해 더 예. 집중 현상이 심해질 거다라는 예. 사람들도 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미국 같은 경우하고 우리하고는 그 부분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미국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은 이제 식구 수대로, 그러니까 가족 수대로 차가 있는 나라죠. 이렇게 외곽에 있더라도 마음대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 우리가 이렇게 막 한 군데에서만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일자리가 이제 사방팔방에 퍼져 있어요. 굳이 이렇게 집중화를 안 해도 되는 이제 사회고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서울이나 이렇게 몇 군데 업무 중심주로 해가지고 좋은 일자리가 이제 모여 있고 우리는 대중교통에 굉장히 의존하는 나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하고 우리의 이제 상황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외곽보다는 사실 보면은 이제 일정 시간이 흐르면은 다시 이제 도심 쪽이 더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일본 쫓아간다라는 걸 좀 동의하지 않는데 그런 모델을 보면은 우리가 미국보다는 일본에 가까워요. 그거는 일본이랑 한국 같은 경우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다시 이제 재개발 하거나 재건축하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나라가 미국 모델이 아니라 일본 모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모델을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주택 수요가 떨어질 거다라는 관측이 있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는 좀 어떻게 1990년도부터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일본 집값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 떨어진 게 고령화 사회가 돼서 떨어진 거다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1990년대부터 그 이전에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가 이제 생기면서 그 다음에 1990년도까지 이제 3년 동안에 일본의 집값이 3배나 올랐어요. 3년에 3배요? 아니 5년. 5년에 3배? 1985년부터 1990년 5년 사이에 3배나 올랐어요. 집값이.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지금 30억이라 그러면 90억이 됐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집값 올랐나? 주가도 같이 3배 올랐어요. 그때. 지금 9천이네요. 네. 주식이.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그래가지고 집값이 너무 오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를 시작한 거거든요. 미국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집값 떨어지고 주가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주가가 니케이 지수가 이제 38,000이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38,000 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속 떨어져가지고 물론 쭉 떨어지다가 이제 최근 몇 년간 어느 정도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도 1990년에 주가를 회복한 적이 없어요. 집값도 떨어진 거하고 그 두 개를 그려보면요. 집값하고 주가하고 흐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아니 나이가 들어가지고 70대고 80대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바로 플라자 합의 때문에. 그러니까 엔화 가치를 갖다가 플라자 합의 전후로 해가지고 엔화 가치가 2배가 올랐거든요. 2배가 오르니까 일본 경제가 그때부터 휘청하고 그다음에 그걸 만회해주기 위해서 일본에서 저금리를 떨어뜨려가지고 기업한테 보상을 해줬거든요. 그 저금이 되니까 그거 기업들과 개인이고 이제 투기에 나선 거죠. 환치기하고 다 그래요. 그렇죠. 네. 건물 사고 상업용 건물은 더 떨어졌어요. 상업용 건물 사고 개인들은 주택 사고 또 주식 사고 그러니까 버블이 생겼다가 그게 이제 지금까지 떨어지면서 10년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동, 잃어버린 뭐 30년이라는 동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똑같이 쫓아가려고 그러면 플라자 합의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건 플라자 합의가 있을 가능성은 높지가 않죠. 지금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플라자 합의를 했던 게 일본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너 많이 컸네. 그다음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높네 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 너 그동안에 많이 컸으니까 이제 봐주는 거 없어. 공정하게 한번 싸워봐. 라고 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거, 우쭈쭈 그러면서 많이 봐줬는데, 이제 환율 조정해가지고, 정식적으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거품이 확 꺼진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요번에도 바이든이 하면서 전기자동차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절반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만듭니다라고 하면서 언급한 게 한국의 K배터리. 한국 회사들이 미국에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손을 잡자는 거죠. 미국은 한국을 갖다가 파트너라 생각하는 거지 생각하기만큼은 아직 우리나라가 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원화 가치를 갑자기 2배로 가치를 높인 데다 그런 현상은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식 버블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 인구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인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춤하기 시작했죠.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결혼을 거의 못 하시잖아요. 네. 결혼식 자체를 못 하게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애를 낳는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여파가 이제 올해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이게 사망자보다는 이제 이게 출생아가 적어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는 시계가 좀 땡겨졌어요. 그러면 이제 하락론자들이 거 봐라 이제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니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수요가 줄어드니까 주택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놀랍게도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그 7년 동안에 그 인구가 줄어든 지역이 서울을 포함해가지고 9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17개 중에서 9개는 벌써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인구가 줄어들면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논리가 맞는다 그러면 이 집값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기간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야 저게 바로 투기의 증거구나. 주택 수요가 줄면은 원래 집값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저러니까 바로 저게 투기야라고 할 수 있지만 땡 틀렸어요. 같은 기간 동안에 전세가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전세는 투기가 없는데. 돈 때문에, 유동성 때문에. 네, 그죠. 집값은 인구뿐만 아니라 집값에 영향을 미친 거는 유동성, 수요, 공급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거거든요. 수요는 줄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돈 가치가 엄청 떨어졌거든요. 유동성은 늘은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수요가 그 기간 동안 아까 인구가 제가 줄었다 그랬잖아요. 9개 지역에서 인구가 줄었다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 모두 가구 수는 늘었어요. 이 집은 인구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가구 수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4명이 살다가 지금은 3명이 한 집에 산다 그러면은 인구는 4분의 1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주택 수요는 줄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해가지고 지금 가구 수는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택 수요가 집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를 갖다가 이제 현 정부도 처음에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이 집값은 계속 올라.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나와가지고 이게 1인 가구들 느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세대수가 꾸준히 느는 거에 대해서 간과를 했습니다라고 네. 이제 근데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가구 수는 주는데 예. 이제 2016년, 17년까지는 중소형 평형이 분명히 이제 우위다가 지금 그렇죠. 중대형으로 이제 그렇죠. 많이 바뀌고 예, 있는데 예. 그 이유는 뭔가요? 그건 이제 경기 순환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은요, 사람들은 가성비를 따져요. 똑같은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소비재를 살 때도 경기가 안 좋을수록 가성비를 따집니다. 주택 시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저가 지역이던가 이런 지역이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거고요. 소형 아파트라던가 소형 주택이 더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가성비를 따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좀 경기가 좋아져. 그러면 사람들은 반대 현상이 오죠. 프리미엄을 원해요. 그래가지고 경기가 좋아지면은 집도 대형 아파트가 많이 필리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경기 순환하고 그냥 밀접해요. 그래서 2016년까지는 그때는 경기가 안 좋아져서 안 좋았기 때문에 소형이 강세를 보였고요. 2017년부터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대형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경기 순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매우 이제 실수자적인 질문인데 예. 이제 상급지의 중소형 예. 그러니까 25평과 예. 약간 그것보다 아래 떨어지는 이제 예. 하급지, 하급적이면 중급지, 예. 약간 떨어지지만 3, 40평대가 있다. 예. 어느 쪽이 더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네. 입지를 하잖아요. 입지가 좋다는 거는 거기에 교통 요소도 좋고, 교통도 좋고, 아니면 집주 근접 요소도 좋고, 학군도 좋고, 뭐 이런 것이 합해가지고 입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입지를 이길 수 있는 요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식구가 한 5명이 살기 때문에 근데 22평에서 사람, 그거는 좀 고통이죠. 그러면 그거는 너무 돈을 위해서 자기 삶의 질을 너무 희생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사 가신 게 맞는데 나 식구가 2명밖에 없어. 2명밖에 없는데 나는 여기서 20평대 살아도 되고 좀 넓은 데 가서 30평대 살아도 돼. 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입지 좋은데 20평이 더 나은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여쭤볼게요. 예. 이제 입지 얘기하셨는데 예. 학군에 예. 대해 가지고 예. 우리나라는 이제 애들도 적게 낳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예. 학군지는 끝났다는 사람도 있고 예. 아니다. 그래도 예. 또 아이들은 적은 대신에 부모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쓴다. 예. 그래서 학군은 이제 영원하다라는 사람도 그렇죠. 있는데 예. 이렇게 여쭤볼게요. 미국 오래 사셨는데 예.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학군체가 굉장히 나요. 아 그런가요? 네, 그게 우리보다 더 극명해요. 그래서 집값 비싼 데와 집값 싼 데 학군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그게 이제 그걸 갖다가 음모론적으로 막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인들이, 그러니까 흑인이나 히스패닉을 갖다가 그렇죠. 자기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일부러 집값 올렸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집값이 비싸면 딱 진입장벽이 딱 생겨버리면 그렇죠. 예. 네, 여기는 집값 평균 집값이 100만 달러가 넘고 여기는 30만 달러밖에 안 돼요. 똑같은 평형인데 그러면은 내가 소득이 적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저 바보들 왜 저렇게 저 비싼 주고 똑같은 평형인데 똑같은 면적인데 왜 저기 가서 살아? 내가 돈이 100만 달러도 없지만 만약에 있으면 나머지 70만 달러 갖고 나는 주식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0만 달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100만 달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기서 충분히 여러 개 되니까 나 좋은 동네에 살고 싶어. 돈 나 있으니까 좋은 동네 살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지역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니까 A라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많기 때문에 애들한테 신경을 도 많이 쓰고 애들한테 상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씁니다. 사교육을 많이 해요? 아니에요. 미국은 사교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애들한테 쓰는 시간을 많이 하는 거고요. 저소득층은 다 그렇게 키우고 싶죠. 근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죠. 돈도 없을 뿐더러 애들한테 케어할 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계형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는 학군이 떨어지고 여기는 학군이 좋아지고 학군이 확 차이가 나요. 그게 갑자기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생각났는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하는데 예. 특히 젊은 세대들 관심 많은데 예. 미래가 괜찮을까요? 넣어도 괜찮다고 보세요? 3기 신도시가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수도권의 외곽 지역보다 훨씬 좋죠. 네. 근데 이제 서울이나 아까 이제 경기도에서 입지가 좋은 데보다는 좀 떨어지는 이제 그 중간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기 신도시의 장점은 뭐냐면 새 아파트라는 거고, 근데 입지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1급지와 3급지의 중간 정도의 저거 되는 거니까 자기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건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1급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은 뭐 3기 신도시 기다릴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요. 3기 신도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그걸 갖다가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러면 지금 2급지 노리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연계해서 지금은 현재 보면은 취득세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출 문제도 그렇고 이제 저가주택 쪽이 많이 올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저가주택은 외곽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역이 많이 오르는데 그거 갖다가 내가 돈이 요것밖에 없어. 지금 모은 게 요것밖에 없고 요것밖에 지금 내가 조달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 사는 게 맞죠. 맞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이 이만큼 있는데 거기 산다던가 또는 나는 거기 실거주도 안 했고 이만큼 사는데 나 투자용으로 이걸 여기서 사놓을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3기 신도시가 부채가 되게 되면은 거기는 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네. 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에게 이건 꼭 전달하고 싶다고 하시는 네. 게 혹시 있으신지? 인생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고 이제 마라톤 같은 겁니다. 마라톤 같아가지고 너무 단기 수익을 노린다던가 너무 단기간에 내가 승부를 내겠다. 기네스북에 나아갈 정도의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실패할 경우가 많죠. 인생을 갖다 한 방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대박 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대박 친 사람은 고수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그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지 어쩌다 한 번 성공한 사람보다는 꾸준한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이깁니다. 인생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이 시장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이번 하고 난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공부를 하시고요. 작년보다 올해 좋아져서 된 거예요. 그럼 좀 박수 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이 없더라도 언젠간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하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 날이 될 때까지 저는 응원을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그런 뭐 집값 흐름 이런 거 말고 정말 오랜만에 되게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매부리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벌써 시간이 꽤 오래 지났어요. 지금 시간을 봤더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부리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부리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